아빠, 요즘 주식시장 보셨어요? 음. 2억으로 카페 차리시면 월 200만 원 버시는 것도 힘들어요. 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로 연 10%만 수익 내도 아이, 월 15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한의점이죠. 아버지, 이제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들 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 다닌 증권사에서 마지막 사무용품을 정리하던 그날이었죠. 손에 쥔 퇴직금 통장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2억.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정확히 2억 원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좋아하던 빵집 앞을 지나쳤어요. 30년 전 신혼 때 자주 가던 곳인데 아내는 그때마다 말했죠. 여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작은 가게 하나 차리면 좋겠어요. 그 꿈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수고 많으셨어요. 응. 당신, 우리 이제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릴까?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과장이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아들은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주식 시장 보셨어요? 2억으로 카페 차리시면 월 200만 원 버시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주식 투자로 연 10%만 수익 내도 월 15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10%라. 증권사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리스크 관리 팀장으로 남들의 위험을 관리하느라 정작 내 돈은 적금 통장에만 넣어뒀었죠. 아들아, 주식은 위험하잖니. 노후 자금을 거기 넣으면. 아빠가 그렇게 보수적이시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사신 거예요. 제 회사 선배들 보세요. 다들 투자로 돈 벌어서 강남에 집 샀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엄마, 제가 아빠보다 요즘 시장을 더 잘 알아요. 제가 가입한 투자 카페에 있는데 거기 멘토님들 정말 대단해요. 다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들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는 카페였고 회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판엔 수익 인증 글들이 가득했어요. 3개월 만에 2천만 원이 4천만 원. 월급쟁이 탈출, 전업 투자자 됐습니다. 이 종목 하나로 인생 역전. 봐요, 아빠. 이분들 다 진짜예요. 제가 이미 500만 원 넣어서 한 달 만에 150만 원 벌었어요. 150만 원이라.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태연이 말대로 한번 해볼까요? 카페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 30년 증권사에서 일한 내가 아들 정도는 서포트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일단 5천만 원만 넣어보자. 천천히 해보는 거야. 아빠, 5천으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봐요. 어차피 하실 거면 크게 하셔야죠.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들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자신감이 나를 흔들었죠. 알았어. 그럼 1억 5천만 원 넣어볼게. 나머지 5천은 비상금으로 남기고. 아빠,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멘토님이 곧 대박 종목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날 밤 나는 2억 전액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증권사 계좌였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30년 증권사 다녔는데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이미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 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 세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어바이오텍, 비신재생에너지, 시반도체. 멘토님이 강력 추천한 종목들이에요. 3개월 안에 최소 30% 수익 보장합니다. 보장이라. 증권사에서 30년 일하며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떠올랐어요.
투자의 보장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클릭 한 번에 6천만 원씩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A바이오텍 6천, B 신재생 7천, C 반도체 7천. 딱 맞춰 2억이었죠. 여보, 다 샀어요? 아내가 내 어깨 너머로 물었어요. 응.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주식 앱을 열어봤어요. 세 종목 모두 초록색이었죠. 수익률 2.3%, 1.8%, 3.1%. 괜찮네. 역시 아들 말이 맞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서 확인한 화면은 빨간색으로 가득했어요. A바이오텍 마이너스 5.2%, B 신재생 마이너스 7.8%, C 반도체 마이너스 4.3%. 하룻밤 사이에 1,2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아,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아빠, 놀라지 마세요. 단기 조정이에요. 멘토님이 오히려 지금이 더 사라고 하셨어요. 저도 추가로 넣었어요. 더 사라고? 근데 우리 돈이. 아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야 수익이 나요. 믿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해야 하나? 내 판단을 믿어야 하나? 그날부터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 앱을 확인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지금 얼마예요? 1억 7천. 어제는 1억 8천이었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죠. 2주가 지났을 때 세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20%를 넘어섰습니다. 2억이 1억 6천으로 줄어 있었어요. 4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아들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니? 아빠, 제발 믿어보세요. 멘토님이 다음 주에 대형 호재 터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재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악재가 쏟아졌죠. 어바이오텍은 임상 실패, 비신재생은 정부 지원금 축소, 시반도체는 중국 수출 규제. 한 달째 2억은 1억 2천이 됐습니다. 두 달째 9천만 원, 세 달째 5천만 원, 그리고 마침내 여보, 지금 3천만 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30년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85%가 날아간 겁니다. 커피숍 하나 차릴 수 있던 돈이 이제는 고시원 보증금도 안 되는 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멘토라는 놈이. 사실은 아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나도 전 재산 날렸어요. 5천만 원 전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린 끝났구나. 아들이 추천한 종목들은 하나같이 폭락했고 3개월 만에 2억은 3천만 원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오히려 화를 냈고 결국 우리 부부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쫓겨났어요. 아내의 눈물을 보며 결심했죠.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아빠,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자신했어요. 아들의 사과 따위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렸다고? 너.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30년 증권사 생활하며 수없이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찾아와 울부짖는 고객들,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는 가장들. 근데 이제 그게 나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멘토라는 사람은 뭐 하는 놈이냐? 연락이 안 돼요. 카페도 폐쇄됐고. 아빠,
저도 당한 거예요. 당했다고? 내가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태연이도 몰랐던 거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도 찬성했잖아. 아내를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제 월급으로. 월급으로? 내 월급이 얼만데 2억을 메워?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아들 월급은 세후 350만 원. 거기서 자기 생활비 쓰고 나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 원 정도였죠. 100만 원으로 뭘 하나.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여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내고 생활비 쓰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나이에 취직을 하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65세. 어느 곳에서도 날 원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다음 달 월세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늦으시면 안 돼요. 월세 150만 원. 작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아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외식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 라면이 우리 식사였죠. 여보, 라면 드실래요? 응.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짰는데 그게 눈물 때문인지 라면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퇴직금 받고 꿈에 부풀었던 게 불과 4개월 전인데 그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담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65세까지는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손이 전화기로 향했어요. 그러다 멈췄죠. 안 돼. 빚을 지면 진짜 끝이야. 증권사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출로 주식하다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도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난달에도 그러셨잖아요. 2개월 밀리면 저도 힘들어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도 자기 생계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내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검색했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검색 결과가 떴어요. 고시원 2곳, 쪽방 1곳. 고시원이라. 사진을 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하나. 화장실은 공용. 이게 우리 부부의 새 보금자리가 될 거였어요.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우리 이사 가야 하죠? 미안해. 여보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결정한 거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했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노후엔 편하게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고시원 신세가 됐으니까요. 이 여자한테 뭔 얼굴로. 다음 날 고시원을 보러 갔습니다. 역 뒤편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복도엔 김치찌개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여기에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 관리비 별도 10만 원이고요. 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2.5평. 싱글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공간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샤워실은 지하 1층이에요. 공용이니까 시간 맞춰서 쓰셔야 해요.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그럼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찍어보는 전세 계약서가 아닌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고시원.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사하는 날 짐이 거의 없었어요. 침대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다 버렸습니다. 고시원엔 들어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30년 살림살이가 캐리어 2개로 정리됐죠. 여보, 이거 가져가요? 아내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죠. 가져가.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305호시죠? 여기에요. 문을 열었어요. 더 좁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한 발짝 들어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를 안아줘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여자를 지옥으로 데려왔구나. 그날 밤 싱글 침대에 둘이 비좁게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복도에선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여보, 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65세에 3천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해봤자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다행이고 거기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는데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증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에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내가 정작 내 돈 앞에선 그 모든 원칙을 무시했었죠.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옆에서 아내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작게, 아주 작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물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절대 안 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다시 일어서야 해. 이 여자 얼굴에 다시 웃음을 돌려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3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65세가 어디서 일을 구하나요?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침 6시 공용 화장실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일찍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대기 중이었죠. 나도 그 줄에 섰습니다. 이게 내 아침이구나. 세면을 하고 나오는데 옆방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여기 오래 사실 건가요? 짧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글쎄요. 상황이 나아지면 나가야죠.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나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벌써 2년째예요. 2년이라.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일어나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당신은? 저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돈을 아끼려고 자기 몫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고생을. 그날 오후 고시원에서 나왔어요. 어디 갈 곳도 없었지만 좁은 방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걸었죠. 한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퇴직하고 꿈꿨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그냥 여기서 뛰어들면 편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벤치 옆으로 누군가 앉았어요. 고시원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아, 산책 나왔어요. 저도요. 방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청년이 캔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편의점에서 1+1으로 샀어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아저씨, 실례지만 전직이 뭐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증권사 다녔습니다. 30년 정도요. 헐, 증권사요? 그럼 주식 같은 거 되게 잘 아시겠네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알아서 뭐 하나요? 정작 제 돈은 다 날렸는걸요. 아저씨도요? 저도 비트코인으로 다 날렸어요. 2천만 원. 청년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근데 아저씨,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30년이나 일하셨으면 그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나 지식? 글쎄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쓰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유튜브요? 네. 아저씨 같은 분이 진짜 주식 교육해 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가짜 멘토들 천지거든요. 가짜 멘토. 그 말에 아들이 빠졌던 투자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런 가짜한테 당했어요. 투자 카페 멘토라는 사람 말 믿고 전 재산 날렸죠. 청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요? 어느 카페요?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헐, 거기 저도 알아요. 제 친구도 거기서 당했거든요. 그거 사기 조직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기 조직이라니요? 네, 제 친구 말로는 회원들 돈 모아서 특정 종목 작전 걸고 빠질 타이밍에 혼자 빠져나가는 식으로 한대요. 회원들은 물타기 하라고 계속 꼬드기고요. 그렇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추천했던 새 종목이 처음엔 올랐다가 폭락했던 이유, 멘토가 물타기를 계속 권유했던 이유, 갑자기 카페가 폐쇄된 이유. 우린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었던 거야.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새끼들, 사람 인생을 갖고 놀다니.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를 어떻게 해요? 증거도 없고, 증거는 있을 거예요. 카페 게시글, 멘토랑 주고받은 메시지, 주식 거래네요. 다 캡처해 두셨으면 되는데. 증거.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아들이 멘토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카페에서 다운받았던 투자 가이드 PDF, 내 주식 거래네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경찰 신고하세요. 이거 유사수신이나 사기로 걸릴 수 있어요. 청년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신고한다고 돈이 돌아올까? 신고해봤자 돈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죠. 아저씨만 당한 게 아닐 텐데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다른 피해자들. 맞아요. 회원 5만 명짜리 카페였어요. 그 중에 나처럼 당한 사람이 분명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죠? 청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경제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거든요. 구독자가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이요? 네. 주로 20-30대 타겟이긴 한데 요즘 부모님 세대 피해자들 이야기도 많이 올라와요. 아저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 올 거예요. 유튜브 영상.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 없는 나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 얼굴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목소리 변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30년 증권사 경력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해보겠습니다. 청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아저씨 성함은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아저씨, 꼭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기꾼들 절대 그냥 못 놔둬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20대 청년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게 새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유튜브 영상 찍기로 했어. 유튜브요? 무슨? 우리가 당한 사기 이야기요. 다른 피해자들 모아서 같이 싸우려고요. 아내의 눈에 걱정이 서렸어요. 여보, 그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 걸렸다고 소문나면. 이미 바닥이야. 더 떨어질 곳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당하고 죽을 순 없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음 날 민준이가 고시원으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네. 좁은 방 안에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저씨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진솔하게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30년간 증권사 리스크 관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아들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개월 만에 2억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당한 카페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는 곳이었고 거기 멘토라는 사람이 추천한 종목은 전부 폭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전 세력이었던 거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같이 싸웁시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해요, 아저씨. 이거 편집해서 내일 올릴게요. 이게 정말 통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30년 쌓은 경험이 이럴 때 쓰라고 있었던 건가? 옆에서 아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될 거예요. 그래야지. 창밖으로 고시원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건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업로드 완료했어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충격 30년 증권사 전문가도 당했다. 2억 날린 60대 부부의 고시원 생활.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하지만 이게 요즘 방식이라고 민준이 설명했었어요. 클릭을 유도해야 사람들이 본다고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변조되어 나왔지만 내용은 생생했어요. 고시원 방 배경, 텅 빈 통장 화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는 사연. 이게 정말 내 이야기구나. 옆에서 아내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아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이거 사람들이 볼까요? 모르겠어. 봐야지. 1시간이 지났어요. 조회수 532회. 2시간. 1247회. 3시간. 8931회. 오르고 있네. 저녁 6시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조회수 20만 넘었어요. 댓글도 미친 듯이 달리고 있고요. 20만이요? 네. 그리고 아저씨, 이거 봐야 돼요. 댓글들 진짜.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하게 영상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당했어요. 1억 5천. 이거 진짜 사기 맞아요. 저도 그 카페에 있었는데 멘토가 맨날 물타기만 시켰어요. 30년 전문가도 당하는데 일반인은 어떡하라고. 고시원 사시는 거 보니까 눈물 나네요. 우리 부모님도 노후 자금 날렸어요. 대신 복수해주세요. 댓글이 초당 몇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아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죠.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10시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지금 제 이메일로 피해자 제보가 200건 넘게 들어왔어요. 200건이요? 네. 다들 같은 카페에서 당했대요. 금액도 엄청나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까지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죠? 대충 계산해도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100억? 숨이 막혔어요. 100억?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졌을까요? 아저씨, 내일 만나실 수 있어요? 피해자 몇 분이 직접 만나고 싶대요. 네,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예약한 스터디룸에 갔어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일어났어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저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그 카페에서 당했어요. 남편 퇴직금 1억 8천. 전부 날렸어요. 지금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있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대 알바 중이에요. 옆에 앉은 60대 남성도 말을 이었죠. 저는 정호진입니다. 8개월 전에 2억 2천 날렸어요. 그 멘토라는 놈이 이번 종목은 정부 정책주라 확실하다고 했거든요.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비슷했습니다. 멘토의 추천, 초반의 수익, 그리고 폭락. 물타기 권유, 그리고 파산. 마지막으로 30대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제 이름은 이준혁이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사람이? 저는 직접 피해자는 아닌데요. 제 고객 중 한 분이 그 카페에서 3억을 날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이준혁 씨, 이 사기꾼들 꼭 잡아달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카페를 조사했어요. 거래 패턴, 종목 분석, 멘토들의 움직임.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시세 조종이에요. 시세 조종? 증거가 있나요? 네. 멘토가 추천한 종목들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명백한 작전 세력의 흔적이 보여요. 추천 직전에 대량 매수, 추천 후 개인들이 물리면 대량 매도.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죠. 이준혁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요. 어바이오텍 같은 경우 멘토가 추천하기 3일 전부터 이미 대량 매수가 들어갔어요.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린 처음부터 작전의 일부였던 거네요. 맞아요. 회원 5만 명의 돈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본인들은 고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기극이죠. 박은영 씨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그 새끼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갖고 놀 수가 있어. 진정하세요, 박 선생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에요. 이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증권사에서 30년 일하셨다고요? 네, 리스크 관리팀에 있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제가 시세 조종 분석을 하면 김 선생님이 리스크 관점에서 검증해 주시면 돼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아직 쓸모가 있다니. 30년 경력이 처음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역할 분담을 하죠. 이준혁 씨와 김철수 아저씨는 기술적 증거 수집, 박은영 씨는 피해자 연락망 구축, 정호진 씨는 법률 자문 알아보기. 저는 계속 영상 올려서 더 많은 피해자 모으기. 어떠세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렇게 가시죠. 근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호진 씨의 걱정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공익소송 전문이신데 말씀드려 볼게요. 이준혁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가 수백 명이면 집단 소송으로 가면 돼요. 한 명당 소송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집단 소송?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일이 함께하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피해자들 만났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 어떤 분들이셨어요? 다들 우리랑 비슷했어. 평생 모은 돈 날리고 막막해하는 사람들. 근데 함께 싸우기로 했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싸워는 봐야지. 그날 이후 매일 이준혁을 만났어요. 그의 오피스텔이 우리 작업실이 됐죠. 노트북 2대를 나란히 놓고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보세요. 비신 재생에너지 차트예요. 추천 후 3일간은 올랐는데 4일째부터 폭락이 시작됐어요. 대량 매도가 들어간 시점이 정확히 언제죠? 여기요, 4일째 오전 9시 15분부터 30분간. 30분 만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움직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계좌들 봐요. 전부 개설한 지 6개월도 안 된 계좌들이에요. 전형적인 차명 계좌죠. 증거가 쌓여갔어요. 거래 패턴, 계좌 분석, 카페 게시글과 멘토의 대화 내역.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의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갔어요. 속보 부자 되는 지름길 카페, 조직적 사기 정황 포착, 피해액 200억 추정, 조회수는 첫날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검찰은 뭐 하나요? 이런 놈들 사형시켜야죠. 피해자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3일 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온라인 투자 카페를 통한 대규모 주식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2,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해내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묵혀뒀던 경험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이준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이준혁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이준혁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일이에요? 김 선생님 앉으세요. 충격 받으실 거예요. 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금감원 내부자한테 받은 건데요. 그 카페 운영자 명단이에요. 명단이라.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5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운영자, 부운영자, 멘토 3명.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김태현. 아들 이름이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김 선생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했어요. 김태현 32세, 대기업 재직 중. 김 선생님 아드님 맞으시죠?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이건 동명이인일 거예요. 김태현이라는 이름 흔하잖아요. 김 선생님. 이준혁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제가 더 깊이 파봤어요. 카페 멘토 계정이 3개인데 그중 리치멘토 3이라는 계정이 아드님 거예요. IP 추적하니까 아드님 회사랑 자택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리치멘토 3?
그 아이디를 본 기억이 났어요. 아들이 처음 투자 카페를 소개하면서 보여줬던 화면에 있던 멘토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죄송해요, 김 선생님. 정황상 아드님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부모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증거가 뭐가 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IP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오늘 밥 먹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연아,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내일 회사 있는데 꼭 만나야 한다.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갈게. 다음날 정오, 아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입이 마르기만 했죠.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4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야윈 모습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아들이 앉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금감원에서 나온 명단이었죠. 이게 뭔지 아니? 서류를 밀어줬어요. 아들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여기 있더라. 김태현. 리치멘토 3. 설명해봐. 아빠, 이건 오해예요. 오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하는데 오해야?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니. 뭐라고? 제가 그 조직 일원이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부모 돈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죠. 처음엔 정말 좋은 투자 정보 공유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추천했던 거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조직이 작전 종목으로 돈 벌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오면 되잖아.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너 나가면 네 부모 주식 거래 내역 전부 검찰에 넘긴다. 불법 내부 거래로 만들어줄 수 있어. 입 닥치고 있으면 너도 돈 벌고 부모도 안전하다. 선택해. 손이 떨렸어요. 이 새끼들이. 아빠,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멘토 역할도 하고, 멘토 역할을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 정보 준 거야? 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부모 돈만 날린 게 아니야. 수천 명 인생을 망친 거라고. 알아요. 알아요, 아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밤마다 악몽 꿔요. 쟤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꿈에 나와요. 회사도 다니기 싫고 살기도 싫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다 날린 거예요. 스스로 벌 받으려고요. 이 자식이 벌 받으려고 돈을 날렸다고? 그게 벌이야? 그건 그냥 자기 합리화야.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경찰 가서 자수하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이 뭔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자수하면 아빠도 조사받아요. 저랑 아빠가 공모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빠는요? 증권사 30년 경력에 먹칠하고 싶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조직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배신하면 아빠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아빠 거래 내역 조작해서 내부자 거래로 만들 수 있대요. 이럴 수가. 그래서 못 나왔어요. 아빠 지키려고요.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키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그냥 내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아빠,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부모 팔아먹은 놈이야.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됐어. 내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한강 다리 위를 걸었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왔죠.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검찰이 카페 운영자들 전격 체포했대요. 대표는 도주 중이고 부운영자 2명 잡혔대요. 체포라니. 그리고 아저씨, 기자들이 피해자 인터뷰 요청했어요. KBS, MBC 다 연락 왔어요. 아저씨가 나가주셔야 해요. 나요? 네. 30년 증권사 전문가가 당한 이야기. 이게 핵심이에요. 아저씨가 나가서 증언해 주시면 여론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증언. 하지만 아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가 증언하면 아들도 조사받게 될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민준 씨,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개인 사정이 있어요.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2,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아저씨만 믿고 있어요.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을 지킬 것인가?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것인가?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대규모 주식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조직 대표는 아직 도주 중이며 여보 봐요. 드디어 잡혔어요. 아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우리 아들이, 태연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철수 씨 계세요? 검찰입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벌써 왔구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주식 투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도 같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니까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철수 씨 아들이 김태현 씨죠? 그분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명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끝났구나.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연이가 관계자라니?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받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시원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이웃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계단 아래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전환점이었구나.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린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됐어.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철제 책상과 딱딱한 의자. 검사가 앉아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철수 씨, 아드님 김태현 씨와의 관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아들입니다. 친아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아드님이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김철수 씨는 증권사에서 30년간 리스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들이 추천하는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신문이잖아.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아들을 믿었다. 그래서 2억을 넣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 씨의 거래 내역을 보면 첫 매수 후 정확히 3일 뒤에 추가 매수를 하셨더군요. 그것도 각 종목마다 정확히 1천만 원씩. 이게 우연일까요? 그건 아들이 추가 매수하라고 해서 아드님 거래 내역도 똑같아요. 3일 뒤 각 종목마다 정확히 1천만 원. 마치 사전에 짜여진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말만 믿고 김철수 씨 혹시 아드님에게서 수익 일부를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드님 계좌에서 김철수 씨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15일자로 500만 원. 기억이 났어요. 아들이 용돈이라며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그건 용돈이에요. 명절 때 아들이 보내준. 명절이요? 11월 15일이 무슨 명절입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날짜, 어바이오텍이 상한가 친날이에요. 아드님이 대량 매도한 바로 다음 날. 그리고 김 씨에게 500만 원 송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김철수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범으로 처리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공범, 나를 공범으로. 검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전 재산을 날렸어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요. 고시원에 사시는 것과 공범 여부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위장일 수도 있죠. 수익금 숨기기 위해서.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말꼬리를 잡고 압박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조사는? 저도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우리를 공범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 정말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철수 씨, 아드님과 공모한 게 맞습니까? 가족끼리 짜고 투자자들 속인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귀를 막고 싶었어요. 아내를 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박은영 씨,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진 씨, 이준혁, 모르는 번호들. 다들 날 의심하는 거야. 고시원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이웃들이 쑥덕거렸어요. 저 사람들 뉴스 나온 사람들 아니야? 사기꾼 가족이래. 아들이 조직 멤버였대. 에휴, 같은 층에 사기꾼이 살고 있었네.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안아줘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도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핸드폰을 켰어요. SNS가 난리였습니다. 김철수 피해자 코스프레 확정 키읔키읔 아들이랑 짜고 친 거였네. 역시 믿었던 놈이 배신하더라쯔. 유튜브 구독 취소했음. 사기꾼 띄워주기 싫어서. 고시원 산다고 동정심 유발하더니 다 연기였네. 댓글창을 닫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피해자였는데.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저씨, 저 민준이에요. 지금 영상 댓글이 난리예요. 다음 영상 어떻게 할까요? 연락 주세요.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원장이 찾아왔어요. 김철수 씨, 좀 나와 보시겠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원장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다음 달까지만 계시고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뉴스 본 사람들이 많아서요. 원장님, 저희는 피해자예요. 오해예요. 오해든 아니든 다른 손님들 생각해야죠.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고시원에서도 쫓겨나는구나.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 달 안에 나가야 돼.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어줬어요. 이준혁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사 봤어요. 검찰 조사 받으신 거. 네. 김 선생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드님이 조직 일원인 거 정말 몰랐어요? 똑바로 쳐다봤어요. 몰랐습니다. 어제 아들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믿어요. 네. 저도 김 선생님이랑 몇 주 같이 작업했잖아요. 선생님 눈빛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김철수가 사기꾼이면 우리가 모인 것도 사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는 피해자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김철수 믿고 따라왔는데 배신당한 기분. 우리 집단 소송 대표를 사기꾼 아들 둔 사람한테 맡긴 거야? 김철수 빠지고 다시 시작하자. 무너지는구나. 다 무너지고 있어. 이준혁 씨, 저 빠질게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빠지면 이 싸움은 끝나요. 선생님의 30년 경력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예요. 선생님만큼 설득력 있게 시세 조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아드님은 아드님이고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자식 죄까지 뒤집었을 이유 없어요. 그래도 김 선생님, 이준혁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2,000명 피해자가 다 포기해요. 선생님이 버텨야 우리가 버텨요.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날 믿어준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돼요. 그날 밤 민준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김철수는 피해자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영상에서 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철수의 거래 내역, 아들과의 관계, 검찰 조사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김철수 아저씨는 피해자입니다.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부모까지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저씨는 이중 피해자예요. 돈도 잃고 아들도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아저씨를 믿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납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말이 맞네.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미안하다. 자식 잘못을 부모가 왜 책임져야 해? 김철수 씨 힘내세요. 검찰이 너무 심하네. 피해자를 용의자 취급하다니.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연기일 수도 있지. 일단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녁이었죠. 여보, 라면 됐어요. 당신, 나 때문에 미안해. 왜요? 내가 당신을 이 지옥으로 끌고 왔잖아. 아내가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면을 먹었어요. 짜고 퍼석했지만 아내와 함께 먹으니 그나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뭐야? 아빠 뉴스 봤어요. 쟤 때문에 아빠가. 됐어. 내 말 듣고 싶지 않아. 아빠, 제가 자수할게요. 그럼 아빠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자수? 네. 제가 검찰 가서 다 털어놓을게요. 아빠는 정말 몰랐다고, 저 혼자 한 짓이라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와서 정신 차리는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죠. 이대로는 아빠가. 너 감옥 가는 거 알고 있니?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태연아. 네, 아빠. 자수하기 전에 나한테 한 번만 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태연이가 뭐래요? 자수한대. 자수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그래야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여보.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끝인가?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법정이 남았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끝까지 싸워야 해. 우리가 진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아들이 고시원으로 온 건 3일 후였어요. 문을 열자 야윈 얼굴에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방에 셋이 앉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수한다고 했지? 네. 변호사랑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청 가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준혁이 정리한 거래 분석 자료였습니다. 조직 대표가 누구야? 강민석이에요. 나이는? 40대 초반이요. 전직 증권사 직원이었대요. 증권사 출신이라니. 어떻게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했어요. 처음엔 정말 투자 스터디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하면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그래서 했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협박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정보료가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그럼 신고하라고 하지 그랬어. 무서웠어요, 아빠. 회사에서 잘리고 정과자 되는 게. 이 자식이. 그래서 부모 돈 날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아빠한테는 진짜 수익 나는 종목 추천한 거였어요. 처음에 어바이오텍이 오를 거라는 정보가 진짜였거든요. 근데 조직이 물량을 너무 일찍 털어버려서 주먹을 쥐었어요.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직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강민석은 도주했어요. 해외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부운영자 이재훈이 체포됐잖아요. 이재훈이가 조직 돈 어디 숨겼는지 알까? 모를 거예요. 돈 관리는 강민석이 직접 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세탁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렸을 거예요. 비트코인 세탁? 증거 자료 가지고 있어? 조직 내부 대화 기록이나 거래 장부 같은 거.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한 거랑 제가 받았던 종목 리스트, 수익 배분 내역. 그거 검찰한테 다 제출해. 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진술해.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빠. 아빠는 정말 몰랐으니까.
아내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태연아,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하니? 모르겠어요, 엄마. 아마 몇 년은. 엄마가 면회 갈게. 매주 갈 거야. 엄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왜 그랬어? 왜?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셋이 좁은 침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아들이 감옥 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죠. 다음 날 오전 아들과 함께 검찰청에 갔어요. 민준과 이준혁도 함께였습니다. 태연 씨, 준비됐죠? 이준혁이 물었어요. 네. 다 털어놓을 거예요. 검찰청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죠. 김태연 씨, 자수하러 오신 겁니까? 아버지와 공모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들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지름길 카페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 재산 2억을 날렸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몰랐다는 겁니까? 네. 제 아버지는 진짜 피해자입니다. 제발 제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실 앞에서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라.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 그땐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아들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죠. 문이 열리며 검사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잠시 면담하시죠.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연 씨 진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몰랐던 것 같네요. 그럼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피해자 신분으로 재조사 받으실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증인으로요. 증인이요? 네. 김철수 씨의 증권사 경력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시세 조종을 입증하는데 김철수 씨만큼 적합한 증인이 없어요. 증인. 나를 속인 조직을 무너뜨릴 기회.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내와 민준,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대요. 그리고 법정 증인서라고 하네요. 이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네요. 3주 후 첫 공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은영 씨, 정호진 씨,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 모두 정의가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부운영자 이재훈이 앉았습니다. 40대 남성,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김철수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철수 나오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죠.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몇 년간 증권업에 종사하셨습니까? 30년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리스크 관리팀에서 불법 거래, 적발과 시세 조종 감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시세 조종에 대해 전문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차트를 제시했어요. 이 차트를 보십시오. 어바이오텍의 3개월 거래 패턴입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차트를 분석했어요.
30년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아닙니다.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멘토 추천 3일 전부터 이미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추천 후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자 급격히 가격이 올랐고 상한가 근처에서 대량 매도가 터졌습니다. 셋째, 매도 후 주가는 폭락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다른 종목에서도 반복됐습니까? 네. 비신재생, 시반도체 모두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기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검사가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재훈 피고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증인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봤어요. 숫자들이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추천 직전에 대량 매수했고 상한가 근처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수익률은 평균 150%입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평균 80% 손실을 봤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즉 끌어올려 팔아치우기 사기입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치로 약 230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증인의 아들 김태현이 이 조직 멤버였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그럼 증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들이 부모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제 아들은 이미 자수했고 제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감싸려고 거짓 진술한 걸 수도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을 모욕하는 질문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미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변호인, 질문을 바꾸십시오. 변호인이 물러앉았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피고인 이재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돈은 못 찾을걸. 이 자식이.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몰려왔어요. 김철수 씨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희망이 보여요. 끝까지 함께 싸워요. 박은영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30년 경력이 빛났어요. 30년 경력이 드디어 쓸모가 있구나. 민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 증언 영상 조회수 500만 넘었어요. 댓글도 완전 반전됐고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댓글창엔 김철수는 진짜 피해자 맞네. 의심해서 미안. 30년 경력 실화냐. 완전 전문가잖아. 이재훈 저 새끼 꼭 잡아야 한다. 김철수 아저씨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재판에서 증언했어. 어땠어요? 떨렸어. 근데 해냈어. 아내가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끝이 보여요? 아직 멀었어. 근데 희망은 보여.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절망이 아니라 새 시작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이재훈, 징역 12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다. 피고인은 압류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질문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고 3일 후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어요. 압류된 피고인들의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분배되기 시작했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배상금 나왔어요? 아직이요. 계좌에 입금되려면 좀 걸린대요. 아저씨 금액 들었어요?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2억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이요? 아저씨, 저랑 같이 채널 하나 만들어요. 투자 교육 채널이요. 투자 교육이요? 네. 아저씨 같은 진짜 전문가가 사람들한테 올바른 투자를 가르쳐 줘야 해요. 이번 사건 보니까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투자 교육. 30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재판 증언 영상 봤죠? 완전 프로였어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 목말라 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같이 유튜브 채널 하자고 하는데. 유튜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나이에. 여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고시원에서라도 좋아요. 함께 있으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일주일 후 배상금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 잔액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 면회였어요. 구치소에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들이 나타났어요. 교도소 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아빠, 엄마,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태연아, 배상금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요? 5천만 원. 내 덕분에 받을 수 있었어. 제 덕분이요? 내가 자수하고 증언했잖아.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정도론 제 죄를 다 씻을 수 없어요. 알아. 근데 태연아, 인생은 길어. 넌 아직 젊잖아. 아빠, 여기서 반성하고 나와. 그 다음엔 제대로 된 인생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보상이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나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죠. 아빠, 엄마, 꼭 다시 태어날게요. 약속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태연이 형량이 얼마래요? 징역 4년. 근데 모범수로 있으면 2년 반쯤 나올 수 있대. 2년 반. 금방이네요. 그러게요.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만들어놔야죠. 아들 나오면 보여줄 거. 한 달 후 민준과 함께 첫 영상을 촬영했어요.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떨리네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 돼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증권사에서 일한 김철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퇴직금 2억을 날린 피해자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라는 것. 오늘부터 제가 30년간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영상 제목은 이랬어요. 실패한 투자자가 알려주는 진짜 투자법, 김철수의 투자교실. 영상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첫날 조회수 3만, 일주일 후 15만, 한 달 후 50만. 댓글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죠. 실패 경험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요. 구독했습니다. 아버지께 추천드려야겠어요. 2개월 후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제 고시원 월세는 낼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조금씩 나아지네요. 하지만 여전히 고시원 생활은 힘들었어요. 좁은 공간,
공용 화장실, 옆방 소음. 어느 날 박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님, 저 배상금으로 작은 카페 차렸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어때요? 제 꿈이었거든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좋네요. 부럽습니다. 김 선생님도 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겸 카페 어때요? 스튜디오 겸 카페.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거 괜찮은데요? 집에 돌아와 계산해 봤어요. 배상금 5천만 원 중 이미 2천만 원을 썼어요. 남은 건 3천만 원. 작은 공간이라면 가능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작은 카페 하나 차릴까? 카페요? 자금이 모자라지 않아요? 작은 거 10평짜리. 유튜브 촬영도 하고 투자 상담도 하고. 어때? 아내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좋아요. 해봐요. 3개월 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4개, 촬영 장비, 작은 주방. 소박했지만 우리 것이었어요. 여보, 간판 어때요? 좋아요. 다시 시작. 우리한테 딱이네요. 오픈 날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박은영 씨, 정호진 씨, 이준혁, 민준. 김 선생님 축하드려요.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아저씨, 오픈 영상 찍어도 돼요? 그러세요. 영상을 찍었어요. 제목은 고시원에서 카페 사장님까지 60대 부부의 재기 스토리.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댓글엔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눈물 난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나도 힘내야겠다.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낮엔 카페 운영, 저녁엔 유튜브 촬영.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반년 후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이 됐어요. 카페 수익과 유튜브 수익을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죠. 여보, 이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겠어. 정말요? 응. 다음 달에 고시원에서 퇴실하자. 아내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고시원을 떠나는 날 방을 둘러봤어요. 6개월을 살았던 2.5평 공간.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곳이기도 했죠. 여보, 나갈 준비 됐어요? 잠깐만. 결혼식 사진 액자를 들었어요. 고시원에 가져온 유일한 액자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야지. 새 집에도 걸어야지. 그럼요. 복도를 나서는데 옆방 청년이 나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죠. 아저씨, 드디어 나가시네요. 응, 자네 덕분이야. 무슨 말씀을요? 아저씨가 직접 읽어내신 거죠. 악수를 나눴어요. 자네도 힘내. 꼭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네, 아저씨 보면서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요. 새 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고시원보다 넓었고 화장실도 부엌도 우리 것이었죠. 여보, 40년 만에 신혼집 같네요. 그러게. 이번엔 진짜 잘해봐야지. 짐을 풀며 결혼식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40년 전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1년 후 아들 태연이 가석방 됐어요.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모범수로 나온 거였죠.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잘 나왔다. 아들을 안았어요. 2년 반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많이 변했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너도 많이 컸구나. 카페로 데려갔어요. 다시 시작 간판을 본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이걸 만드셨어요? 우리 둘이서. 엄마랑. 대단하세요.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어요. 아들에게 건넸죠. 태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정과자가 어디서 일하겠어요.
여기서 일할래? 네. 카페 일 도와주고 유튜브 편집도 배워. 천천히 배우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내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 식구가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저도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요. 무슨 영상? 제 이야기요. 어떻게 사기꾼이 됐고, 어떻게 반성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욕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한 짓인데 욕먹어야죠. 근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들의 영상이 올라갔어요. 제목은 사기꾼이었던 제가 당신께 하고 싶은 말.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반반이었습니다. 용기 있네요. 응원합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너가 한 짓은 안 변해. 이것도 연기 아니냐? 아들이 댓글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 정도 욕은 감수해야죠. 제가 한 짓에 비하면. 그래. 천천히 보여주면 돼.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2년이 지났어요.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고 유튜브 구독자는 80만 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식구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닫은 후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아빠, 저 다음 달에 독립하려고요. 독립? 네. 이제 제 힘으로 살아봐야죠. 아빠 옆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서 뭐 할 건데?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어요. 정과자도 받아준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연락 왔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잘했다. 아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아빠. 아들이 나간 후 아내와 단둘이 남았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잘 왔죠? 그러게.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그때 주식만 안 했어도. 후회라? 생각해봤어요. 2억을 날리고 고시원에서 살고 모든 걸 잃었던 그때. 후회는 하지. 근데 동시에 감사도 해. 감사하다니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몰랐을 거고. 아내가 웃었어요. 맞네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우린 너무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죠.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글쎄요.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살도록 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그러죠. 그날 밤 마지막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제목은 65세에 인생 2막을 시작한 부부 이야기, 3년의 기록.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65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고 절망했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평생 쌓은 경험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무기였어요. 30년 경력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카메라를 껐어요. 아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보, 멋있었어요.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3년 전 고시원 천장과는 달랐죠. 조금 더 높았고 조금 더 따뜻했어요. 우린 정말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핸드폰을 켰어요. 마지막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만, 20만, 50만. 댓글을 읽었어요. 60대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용기가 나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나도 힘내야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시원 형광등 빛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